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이하가 남았다. 2년 이하. 그러면은 그 자녀 임기 2년 이하를 임기 수행한 다음에 대통령을 2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수정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대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었던 43세 대통령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43세에 당선이 되고요. 미국 대통령 중에 역대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죠. 1960년에 43세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61년 1월 20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됩니다. 그때 자녀 임기가 이제 2년 미만이 남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를 2년 10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암살됐으니까 자녀 임기가 1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밖에 안 남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전임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이하가 남은 상태에서 승계했기 때문에 린든 존슨은 대통령을 2번 더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64년에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당선돼서 한 번 임기 수행했지만 1968년도에는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닉슨 대통령. 그래서 민주당의 린든 존슨 정권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정권으로 1968년도에 넘어갔고 1972년도에 리처드 닉슨은 다시 한번 당선이 됐지만 73년도에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돼서 74년 8월에 사임을 했었던 역사를 아실 겁니다.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자, 이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 46대 대통령인데 45번째 대통령일까요? 그 이유는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해서 2번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연임하게 되면 임기를 한 기를 사용을 합니다. 한 대를. 그래서 제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 4년이 43대 대통령 오바마고 두 번째 임기 4년이 44대 대통령 오바마, 이런 식으로 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임기를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그냥 8년 전체가 다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하게 되면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고, 자, 23대 대통령이 벤저민 해리슨인데요. 그리고 다시 24대 대통령이 그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해리슨이 가운데 끼어 있고, 그 전에 22대와 24대를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했었기 때문에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한 겁니다. 그래서 22대와 24대 대를 각각 사용을 해서 결국은 한 인물이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이제 19세기 초에 대통령 선거 날짜를 정했는데요. 요일을 정한 거죠. 요일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당시에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가을 수확철이 끝나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우리로 치면 추석이죠. 추석.
땡스 기빙 데이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하자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농작물의 수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시즌에는 바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농번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셈이 돼가지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그러니까 늦가을에 하자, 이런 뜻이죠. 늦가을에. 단 추위가 닥치게 되면, 날씨가 추우면 또 투표장에 가기가 어려워서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에 하되, 추위가 닥치기 전에 하자 해가지고 늦가을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11월 초순으로 정한 겁니다. 11월 초순. 자, 11월 초순에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1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고 정한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11월 초순 중에서도 날짜를 픽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요일을 픽스를 할 것인지 갑론을박,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픽스를 하게 되면, 날짜로 정하게 되면, 만약에 그 날짜가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에 투표일이 걸려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로 정하게 되면. 미국은 개신교 국가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WASP라고, 와스프죠. WASP, 와스프 출신들이죠. WASP라는 것은, W는 화이트입니다. 백인 출신이라는 거죠. 백인, 화이트. 그 다음에 AS는 앵글로 섹슨족, 영국 잉글랜드 계열이란 뜻이죠. 앵글로 섹슨족. AS는 앵글로 섹슨족, 잉글랜드 계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란 뜻이죠. 개신교도란 뜻.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은 대부분이 바로 와스프입니다. WASP. W 화이트, 백인 출신이고, AS 앵글로 섹슨 계열이고, 그 다음에 P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 예외, 바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현재 미국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외입니다. 왜 예외냐? 이분들은 백인은 맞는데 AS 앵글로 섹슨 계열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잉글랜드 계열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신교도인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천주교죠. 천주교. 이처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WASP, 와스프가 아니라 그냥 예외 적용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자, 여하튼 그렇지만 대부분은 개신교도입니다. 개신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청교도죠. 청교도.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 성공회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플리머스항에 1620년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 미국 역사의 뿌리가 되는데요. 자, 미국 역사의 시작. 그래서 결국 미국은 청교도들의 국가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일을 날짜로 픽스를 하게 되면 그날이 만약에 일요일에 걸리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투표 날이 되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로 픽스를 하지 않고 요일로 이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첫 11월 4년에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초순으로 정하기로 했다라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추위가 닥치기 전에 하자 해서 늦가을로 정했는데, 그래서 11월 초순인 거고요.
그다음 11월 초순 중에서도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하기로 한 거냐면, 만약에 그냥 첫째 화요일로 하는 걸로 정하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냐면, 그날이 11월 1일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첫째 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이 11월 1일 화요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9세기 초 1800년도 전반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광활한 대륙에 법원이 많지는 않아서 순회 판사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순회 재판관의 법관의 순회 재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매월 1일이었습니다. 매월 1일. 그래서 11월 1일도 순회 판사가 말을 타고 와서 그 지역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날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할지, 대통령 선거를 하러 가야 할지 아니면 순회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11월 첫째 화요일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매월 1일은 순회 재판관의 재판일인데, 그날 하게 되면 11월 첫째 화요일로 대통령 선거일을 정하게 되면 그날이 11월 1일이 돼가지고 순회 재판 일자하고 대통령 선거일이 겹칠 수 있어서 대통령 선거일을 11월 첫째 화요일로 정하지 않고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게 되면 절대로 그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은 11월 1일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한 건데요. 그러면 왜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한 건지에 대해서는, 즉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로 전제 조건을 달고 그렇게 정했는지는 순회 재판일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화요일로 한 건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화요일로 한 건지. 그 이유는 역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갑론을박 설왕 설례를 했는데요. 이제 요일을 정함에 있어서 먼저 일요일은 제외됐습니다. 일요일. 왜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개신교도들의 국가다 보니까 일요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일요일은 일단 대통령 선거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은 농경국가에서 수확물을 시장에 가다 팔아야 되는 날짜가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시장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물건 판매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또 토요일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또 왜 안 됐을까요? 금요일은 그 농산물을 토요일에 팔러 가기 위해서는 금요일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제외됐습니다. 그럼 월요일은 또 왜 안 됐을까요? 월요일은 만약에 월요일날 투표를 하게 되면 일요일날 교회를 참석하고 투표장까지 가는데 만 하루가 더 걸리는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참석하고 월요일날 투표장 가기에는 촉박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투표소가 거의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광활한 미국 대륙에서, 동쪽의 대서양 연안의 뉴욕에서 서쪽의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까지 무려 4,500km입니다. 4,500km. 그 광활한 미국 대륙에서 투표소가 여러 군데 따닥따닥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일요일날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보고 월요일날 투표장까지 가기에는 마차를 타고 가던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대통령 선거 요일을 정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200여 년 전이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이동했던 시절입니다. 일요일날 교회 예배를 보고 마차를 타고 월요일 투표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월요일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은 또 왜 제외됐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미국의 최대 국경일인데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있는 1776년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최고 국경일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은 영국 하면은 치를 떨죠. 치를 모국가, 모국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국가 모국이긴 하지만 미국에 있어 영국은 모국이긴 하지만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8년간의 독립전쟁 끝에 178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승인을 받은 게 1783년 파리 조약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영국 하면 치를 떨죠. 그래서 그 목요일은 왜 제외됐냐? 바로 목요일이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일입니다. 영국 상원과 하원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바로 그 11월 그 목요일이었습니다. 11월 목요일이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따라서 한다라는 그러한 또 비난을 받는 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목요일이 또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요일이 뭘까요? 바로 화요일하고 수요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중에서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실제 선출하는 날로 하고 화요일날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간접 선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그 선거 날짜는 4년에 한 번씩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에 화요일로 대통령 선거일을 정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내년 즉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은 12월 둘째 주의 수요일입니다. 12월 둘째 주 수요일 날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형식적 절차인 거죠. 이미 그 결판은 나 있는 거죠.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이미 당락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달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 있는 선거인단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요일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대통령 선거 요일을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에 화요일에 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년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선출한 당선시킨 가문이 4개 가문이 있습니다. 4개 가문. 한 집안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습니다. 첫째,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첫 번째입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고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최초의 부자 대통령인데요. 자, 그 두 분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단임으로 끝났죠.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또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그 다음에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다 연임에 성공을 했거든요. 다 버지니아주 출신이고요. 다 연임에 성공했는데 그에 반해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연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자, 그리고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그 사건, 그걸 이른바 테쿰스 저주라고 하는데요. 그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그 윌리엄 해리슨이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인데요. 그분이 할아버지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던 4개 가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만 이동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촌 당숙과 오촌 조카 관계입니다. 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오촌 당숙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촌 조카입니다. 그런데 같은 루즈벨트 가문인데요. 이례적으로 두 분은 소속 정당이 달랐습니다. 보통 가문이면 정치 그러한 사상 이런 이념이 비슷해서 정당이 같을 것 같은데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이었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오촌 당숙과 오촌 조카의 관계, 그분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을 한 가문에서 2명 배출했던 4개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제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과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또 부자 관계라는 것은 현대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른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대통령의 관계인데요.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풀네임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고요. 제43대 대통령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9년 초까지 대통령 임기를 2번 8년을 했는데요. 반면에 아버지 부시는 1989년부터 1993년 초까지 대통령 단임 임기를 한 번 4년밖에 못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는데요. 그 4개 가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고 45번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그 헌정 역사 속에서 전체 유권자의 득표에서는 총 득표수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앞섰지만 선거인단 숫자 확보에서는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 고배를 마셨던 케이스가 딱 5 케이스가 있습니다. 5 케이스. 자, 그게
19세기 즉 1800년대에 세 케이스가 있었고요. 세 번의 케이스. 그 다음에 21세기가 시작되던 2000년, 새천년이죠. 새천년에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상대방 후보가 민주당의 엘 고어 전 부통령이었는데요. 자, 그게 네 번째 케이스죠. 2000년에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자, 2000년 그게 네 번째 케이스고 2016년에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패배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클린턴이죠.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한테 패배했던 게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즉 1800년대에 있었던 세 번의 케이스는 뭐 아주 이제 과거이니까 설명을 제외하고요. 새천년 즉 2000년 들어서 있었던 네 번째 케이스와 다섯 번째 케이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네 번째 케이스가 2000년이니까 새천년이죠.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죠. 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상대 후보가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이고 엘 고어 전 부통령은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엘 고어와 민주당의 엘 고어 전 부통령과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가 격돌을 했는데요. 전 텍사스 주지사죠. 전 텍사스 주지사였던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가 격돌을 했는데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가 득표수가 약 5,040만 표 정도 됩니다. 총 득표수가 5,040만 표. 그런데 민주당의 엘 고어는 그보다 약 60만 표가 많은 5,100만 표 정도 됩니다. 5,100만 표. 그러니까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가 5,040만 표 정도인데 민주당의 엘 고어는 그보다 약 60만 표 정도가 많은 5,100만 표 정도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득표수는 엘 고어가 조지 워커 부시를 앞질렀지만은 선거인단 수에서는 이제 뒤져버렸죠. 그래서 엘 고어가 선거인단을 확보한 게 266명이고 조지 워커 부시가 271명을 확보해서 선거인단 수 5명 차이로 조지 워커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슬아슬하게 그러게 선거인단 수도 5명 차이밖에 안 되는 박빙의 승부로 엘 고어가 안타깝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재검표까지 이제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플로리다주,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주가 뭐 가장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텍사스주, 그 다음에 좀 많은 데가 꽤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주가 몇 개 있죠. 뭐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 그 다음에 뉴저지주,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거인단이 많이 일리노이주, 뭐 이런 주들이 굉장히 상위권의 11개 주, 50개 주 중에 상위권의 11개 주만 싹쓸이를 해버리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 과반수를 확보해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든요. 선거인단 수가 총 538명인데요. 반수가 269명이고 과반수가 270명입니다. 270명 이상. 그래서 그 50개 주 중에 상위 11개 주, 선거인단 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위 11개 주만 싹쓸이를 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 과반수를 확보해 가지고 총 271명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조지 워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 당시에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수가 좀 상위권이었던 플로리다주의 그 선거인단 선출 그 개표를 다시 하냐마냐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재검표를 못하고 엘고가 안타깝게 결국은 승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플로리다주가 누구냐, 어떤 주냐? 바로 그 당시에 당선이 됐던 조지 워커 부시의 동생인 잽 부시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였습니다. 주지사. 그리고 그 잽 부시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의 부인이 멕시코 여성이 멕시코 출신 여성과 결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 거기에는 멕시코 이런 남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잽 부시 주지사의 부인이 멕시코계이다 보니까 남미 사람들이 그 잽 부시의 우호적이었고 그의 형이 조지 워커 부시가 대통령에 출마했으니까 아무래도 조지 워커 부시를 더 많이 찍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하튼 그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이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 금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엘 고어가 총 득표수는 약 60만 표 정도 조지 워커 부시보다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5명 뒤져버려가지고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던 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가지고 낙선했던 고배를 마셨던 4번째 케이스고요. 5번째가 바로 지금부터 7년 전이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때 상대방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총 득표수가 6,600만 표입니다. 유권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2000년 엘고어 조지 워커 부시 대결 시점보다 16년이 더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유권자가 늘어서 미국의 현재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요. 미국의 인구 3억 4천만 명 중에 유권자는 제 추측컨대 대략 한 4, 50%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5, 60%는 될 것 같아요. 5, 60%. 여하튼 유권자가 늘어가지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당시에 당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총 득표수는 6,300만 표밖에 안 됐습니다. 6,300만 표. 그에 반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300만 표가 많은 6,600만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로 따지면 도널드 트럼프가 46%, 힐러리 클린턴이 48%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227석 확보, 도널드 트럼프는 77석이 많은 304인을 확보했습니다.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227명을 확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77명이 더 많은 이 304명의 선거인을 확보해가지고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인단 수와 관련해서 간접선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인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직선제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독특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방식